지난해 12월에 볼커룰이 2년여 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볼커룰이 워낙 강도 있는 금융위기 방지책이다 보니까 새해부터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볼커룰의 당사자인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폴 볼커라는 인물과 함께 볼커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긴 했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볼커룰이 국제금융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충격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폴 볼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시행되는 폴 볼커룰 이것 때문에 다시 국제금융 시장에 화두가 되는 이런 인물인데요. 원래는 좀 아시겠습니다는 뭐든지 영웅은 어려울 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 경제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당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버냉키라는 인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아무래도 1979년 제2차 얼시역 이후에 사실 그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렵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때의 중앙은행 총재를 맡아서 1979년서부터 하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8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FRB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 12월에 FRB의 100년이 되면서 지난주에 브리킹스 연구소에서 주최했던 100주년 행사를 였어요. 이때 보면 역대의 FRB의 18대 총재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인물일까, 가장 강력한 인물일까 했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세계경제 대통령이라 이런 용어를 만들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는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박 PD께서 보여주시는 이 폴 볼커라는 인물이 가장 훌륭한 FRB의 의장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미국의 학계라든가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앨런 그린스펀이라든가 이런 건 평가가 엇갈리고요. 또 버냉키 의장은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겠습니다는 지금까지 FRB 의장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을 조명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폴 볼커 의장이 얘기할 때면은 1987년까지 연준을 이끌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이 임기 중에 참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상했던 것이 또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을까 하는 볼커의 실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상당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금융, 저도 국제금융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국제금융 관련된 책에 이렇게 보면 항상 미국의 FRB의 실수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1930년대에 당시 FRB 의장인 에클스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출구 전략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를 더 이렇게 침체시켜서 대공황을 발생시켰다 해서 이것을 유명한 에클스의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1979년 이후에 월시역의 발생함에 따라서 이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고 한편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행자도 같이 당시에 FRB 의장이라면 어떤 쪽을 주력하겠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중앙은행 총재인 FRB 의장인 볼커 입장에서 보면 물가 안정이 가장 큰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스럽게 물가가 공급 측면에서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을 잡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리를 경기 침체에서 올리다 보니까 성장을 지향하는 주로 케인즈한 학파들이 되겠는데요. 성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침체되는데 어떻게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리느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를 더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물가를 안정을 잡았다는 차원에서 보면 볼커의 석세스가 되는 거고 성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더 침체시켰으니까 이게 유명한 볼커 페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쟁이 되는 것은 볼커가 지금도 미국의 경제계라든가 금융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고요.
볼커 페일러냐, 볼커 서세스냐 하는 예. 것은 어느 쪽의 경제정책의 목표를 두느냐. 다시 말하면 물가 안정 쪽을 둔다면 볼커의 서세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의 회복,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볼커의 페일러로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는 속에 당시에 유명한 아서 레퍼 곡선을 이어는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의 대명사인 레이거노믹스로 이렇게 이것을 탈피한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네. 미국이 당시에 그 공화당 정부에서 지향했던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특히 스트롱 아메리카, 미국 경제 위상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볼커 페일러로 규명한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볼커 서세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영향력이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수가 되면 다시는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중앙 입장에서 물가 안정, 당시에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보면 볼커가 대단히 당시로서 보면 창조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대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폴 볼커가 만든 볼커 룰이 무엇인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예. 올해부터 시작되죠. 네. 작년 12월에 결정되긴 했습니다는 또 당시에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앞으로 금융산업이라든가 금융 영업 행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참여들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상당히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볼커 룰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미국의 단일 개혁법, 위기 이후에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미국의 탄탄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담은 미국의 단일금융법, 소위 너드-프랭크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을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역시 금융사가 너무 비대해진 게 문제다. 금융사가 너무 무소불위의 힘이 되다 보니까 예. 금융사의 이렇게 연봉도 CEO들의 연봉도 그냥 하늘을 치고 또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 상태에서 네. 그 도덕적 해이의 결과가 결국은 2008년에 뼈아픈 금융위기였다 하는 이런 이렇게 자성이 되면서 역시 금융사의 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땐 유명한 소위 too big to fail, 즉 대마불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은행과 인베스트뱅크 즉 IB 업무를 격리시키는 이런 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미국의 그 금융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사실 은행과 인베스트뱅크를 즉 투자은행을 줄이냐 합치냐 쪼개느냐 요거 역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금융사의 무소불위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은행과 인베스트뱅크 즉 투자은행과 네. 분리시키는 요 작업이 바로 룰의 볼커 룰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볼커 룰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커 룰이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나서 또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체로 4,000페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죠. 원래 이제 금융사의 돈을 규제하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예. 사람의 가장 관심사가 모르겠습니다. 돈이 아닌가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만큼 그 돈의 흐름이라든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라든가 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예. 상당 부분 아주 세심하기 때문에 전체를 정리가 됐습니다는 최종본도 4,000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복잡한 파생상품 규제.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 속에 네. 파생상품을 만든 사람은 정보 우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가 미약한 거죠. 예. 그럼 돈의 이익이란 건 뭐냐? 정보의 질에서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한테 유리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복잡한 파생상품을 규제한다 하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미 이걸 적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야에 벌써부터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봉이분 김선달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게 무슨 투자냐면 진양자로부터 돈을 한 1억을 갖고 있다. 예. 그러면
아무리 1억 갖고 투자 수익을 내봐야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거금 대비해서 한 100배까지 올립니다. 가장 이렇게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을 발생시켰던 롱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1억 받고 투자 수익을 위해서 쭉 지렛대에서 딱 1억을 넣고 반대편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00배까지 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투자 금액이 크니까 금융사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것이 결국 너무 올라가면 요거 딱 놓으면 원금을 딱 놓으면 떨어지는 속도는 아주 빠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소가 땅에 땅 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충격이 크죠. 엉덩이가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규제한다 해서 과도한 그 레버리지 투자를 규제한다 해서 이것을 레버리지 규제를 5배 이내까지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규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사가 자기 자본 투자하는 거. 여기에 프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프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의 연봉도 20%, 30% 삭감하자. 근데 어떤 분 20%, 30%가 안 된다. 약 50% 이상 삭감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는 사실상 금융사의 CEO들의 연봉이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높아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돈은 고객 돈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사실 볼거리에서는 금융사의 임직원이 높은 연봉이 그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투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규제 여기에서 역시 금융사의 CEO의 연봉을 규제하는 내용이 가장 크게 이 내용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국내 금융사에서 이미 좀 다 적용되고 있죠.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규제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볼거리 상승이 벌써부터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분이 해외에 올해 들어서 해외에서 행사하는 첫 행사가 바로 한국경제TV에서 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 4가지를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만 이 4,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습니까? 5년 전에 발생했던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볼커 룰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그만큼 당시 금융 위기가 책임 소재도 그렇고 파장도 그렇고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안까지 나온 거 강도 높은 안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현재 미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금융 위기가 리퀴드 크라이스 유동성 위기에서 시스템 크라이스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위기를 낳게 한 체질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인체에서 보면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심장과 이거를 퍼나르는 각종 혈관 금융 시스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사람이 노랗게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경제도 침체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요. 같은 각도에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해 왔길래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테이퍼링이 추진됐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볼거리 시행했는가 하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시스템 크라이시스라든가 리퀴드 크라이시스를 극복하는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정화 정책 같은 비정상적인 아주 비상정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부작용이 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작용이 너무 늦게 출구 전략이 시작한다든가 또 규제적인 측면에서 볼거리권이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자산 부분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품이 이미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보면 나중에 사후 정리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후 정리, 소위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라든가 애프터 쇼크 문제도 사실 그 시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체로는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위기가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라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때에 한다. 보통 이런 그 3가지 단계를 볼 때는 한 7부에서 8분 형선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미국의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번에 100주년 행사에서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거냐? 극복된 건 아니다. 가야 될 길도 있다. 그렇지만은 사실 워낙 강도 있는 양적으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자산분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남아있는 극복까지를 극복하는 측면과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문제와 했을 때 그 옵티멀 솔루션, 최적의 대안을 볼 때는 지금 시점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테이퍼링이 추진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규제 측면에서 볼거리를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 정도를 볼 때는 지금은 7에서 8분홍선 정도는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볼커룰이 승인되기까지 참 적잖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효과가 그렇다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정말 집중이 될 텐데요. 현재 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뭐든지 규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예. 정책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볼커룰의 미국의 단일 금융법이 2009년서부터 논의돼서 2010년에 여러 가지 상원과 하원, 특히 야당과 여당, 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논란이 돼서 사실 2010년에 어렵게 마련했습니다는 그 이후에 보면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2년 동안 더 진통을 겪은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극적으로 이렇게 됐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다. 네. 저희 규제라든가 정책의 타이밍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적절한 시점이 사실상 한 2010년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규제에 따라서 뭐든지 이렇게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 그 규제가 몸속에 체화되고 예. 몸속에 체화된 상태에서 시장에 부작용이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규제에 대해서 숙지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녹아드는 시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에서 8분홍선의 볼코린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볼코린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익숙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시점이 선택하지만 네. 마켓에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나타나야지 실제로 그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애프터 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규제에 대한 익숙도, 체화도가 이렇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거품의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주가라든가 부동산의 거품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낙관론에서 기대심리가 상당히 확대되는 상태에서 기대심리가 규제보다도 더 기대심리가 커질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대 행동은 그 기대심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들의 실제 행동에 나타나는 규제에 대한 체화도, 규제에 대한 익숙도 이것을 감안한다 보면 네. 오히려 2010년이 적당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뭐 4,000페이지가 너무 방대하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졸작이다, 대마불사가 과연 그것이 이렇게 대마불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쪽의 비판도 있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규제의 성식도로 볼 때는 규제가 실시하는 타이밍은 적절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체화되는 시기는 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를 잡는 데에는 좀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예.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같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볼코룰에 해당된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달에 이 한국경제TV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이 폴 볼커 이제 방한을 하다 보니까 이 볼커 룰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외에도 다른 참가자들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요. 네, 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 컨퍼런스, 한국경제TV에 주최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통화정책에 상당히 맞춰져 있는데요. 또 참석자들이 대부분 다 통화정책과 관련돼 있는 금융의 거물들이 오시는데요. 상당히 좀, 뭐 제가 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해서 그렇다고 보다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적절한 주제였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 경제 큰 흐름에선 양적으로 정책에서 출구 전략으로 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전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베노미스가 추진한 지 1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또 리코노믹스, 중국의 경제정책에 해당되는 리코노믹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1년이 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시점이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국경제TV의 그 송재효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원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여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 폴 볼커, 예. FRB 역사상 FRB 총재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좋은 평가를 이번에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올해 첫 미국 밖의 행사로서 한국경제TV의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볼커룰과 관련해서 무엇을 얘기할까? 특히 테이퍼링에 따라서 한국 비롯한 신흥국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것이 예.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보시되고요. 또 한 가지는 로버트 조얼릭이라는 이분도 뭐 2010년대 국제금값이 1936달러로 갈 때 근본 이제 조정에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미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금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당신이 2년 전에
또 3년 전에 주장했던 근본 이전에 어떻게 올 건가 네.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국제 통화 질서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도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근본 이전을 세게 밀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자, 이제 당신 국제금값이 지금 $1,200 떨어졌다. 어떻게 올 것이다. 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플로어에 질문이 되면 아마 질문을 한번 예.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마다 고이치 씨는 사실 아베노믹스의 실질적인 설계자입니다. 미 예일대 명예교수면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실질적 설계자고요. 리다오쿠이는 리코노믹스의 자문가이자 설계자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이 왔습니다. 하마다 고이치 씨와 그 다음에 리다오쿠이가 논쟁이 그때 당시에 참여자할 때 굉장히 화신을 불켰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베노믹스에서 엔저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국은 위안화 절상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리코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때 중국처럼 수출 기반이 될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리코노믹스의 자문가인 리코다이가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에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와 리코노믹스의 설계자가 1차 논쟁이라면 올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차 논쟁을 한국경제TV가 말해준다. 예. 사실 이 두 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 미국에서 CNN이라든가 CPTP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단골 메뉴처럼 왜냐 아베노믹스랑 리코노믹스가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두 분입니다. 예. 이게 올해는 2차 논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는 네. 측면이 저희처럼 국제금리시장의 종사자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시청자분도 많이 좀 와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에서만 느끼셨을 겁니다.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가하시는 이 인물들의 면면이 워낙 화려하시고 또 관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